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단지는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복자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죠. 58세의 김복자,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혼자 사는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못했어요. 현수 녀석, 요즘 너무 마른 것 같던데. 복자는 중얼거리며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유일한 아들 현수를 위한 정성이었죠. 34살이 된 아들이지만 복자에게는 여전히 어린 아이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현수는 성인이 된 지금도 복자의 마음속에서는 보살펴야 할 아이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들을 꺼내며 복자는 며느리 유진을 떠올렸습니다. 2년 전 현수와 결혼한 서유진은 영어 강사 출신으로 말끔하고 세련된 여자였어요.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말하는 것도 조리 있게 잘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복자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지만 아들이 좋아하니까 받아들이려 노력했습니다. 유진이는 참 차분하긴 한데 복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느리와 대화를 나누려 해도 항상 네, 알겠습니다. 혹은 바빠서요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거든요. 그래도 복자는 며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고 자신만의 생활 방식이 있으니까요. 더구나 유진은 서울 출신이라 시골에서 자란 복자와는 문화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복자도 나름대로 며느리와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옷도 사주고 명절 때는 용돈도 넉넉히 챙겨줬죠. 하지만 유진의 반응은 늘 시큰둥했어요. 감사합니다라고는 하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도 복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며느리도 남의 집 딸이니까 잘해줘야 한다고 했던 그 말이요. 복자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유진을 친딸처럼 대하려고 애썼습니다. 반찬을 다 준비한 복자는 큰 봉지에 정성스럽게 담았습니다. 미역국,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현수가 좋아하는 된장찌개까지. 아들 부부가 직접 해먹기는 힘들 테니까 이런 것들이라도 해다 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음식들이었지만 복자는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위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아들 집으로 가는 길, 복자는 옆집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복자야, 또 아들한테 반찬 해다 주러 가니? 그럼요. 젊은 사람들이 어디 이런 거 해먹을 시간이 있겠어요.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약간의 서운함도 있었어요. 유진이 한 번이라도 엄마 고마워요라고 진심으로 말해준 적이 있었나 싶었거든요. 동네 할머니들 사이에서는 종종 며느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자랑하는 이야기들이요. 복자도 처음엔 유진 자랑을 해보려고 했지만 딱히 할 말이 없었어요. 예쁘다는 것 말고는요. 다른 할머니들처럼 우리 며느리가 반찬을 해왔다거나 명절 준비를 도와준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들 집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현수는 회사에 갔을 테고 유진이는 집에 있을 텐데. 복자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작았어요. 얼굴도 어딘가 창백해 보였고 눈가가 약간 붓기도 했습니다. 유진아, 몸이 안 좋아? 얼굴색이 안 좋은데. 복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유진은 고개만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유진은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떨림이 있었습니다. 복자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며느리도 나름의 사정이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들어오세요. 유진은 문을 열어주며 말했지만 그 표정에는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복자는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말이 없는 성격이라 억지로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할 게 뻔했거든요. 집안은 평소와 다름없이 깔끔했어요. 유진이는 정리정돈을 정말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하나도 어지럽혀진 게 없을 정도로 말이죠. 복자는 냉장고에 반찬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미역국 끓여뒀으니까 현수 들어오면 데워서 먹으라고 해. 김치도 새로 담갔는데 맛있을 거야. 된장찌개도 있으니까 밥이랑 같이 먹으면 되고. 네, 고맙습니다. 유진의 대답은 여전히 시큰둥했어요. 평소와 똑같은 반응이었지만 오늘은 왜인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복자는 청소라도 하고 가려고 했지만 유진이 괜찮다며 말렸어요. 정말 괜찮아? 화장실이나 베란다 좀 닦아주고 갈까? 복자가 다시 물었지만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그 말에 복자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럼 나는 갈게. 현수한테 잘 전해주고 몸조리해. 복자는 아쉬워하며 집을 나섰어요. 문을 나서면서 돌아보니 유진이 현관문 뒤에서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복자는 잠시 멈춰섰지만 결국 그냥 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자는 며느리의 이상한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평소에도 말이 적긴 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그런 것 같았어요. 얼굴색도 안 좋았고 눈가도 부어 있었고 혹시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복자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자는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반찬 갖다 뒀으니까 유진이랑 같이 먹어. 미역국도 끓여뒀고. 네, 엄마. 고마워요. 현수의 목소리도 어딘가 피곤해 보였어요. 평소보다 힘이 없었거든요. 많이 바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복자가 물었을 때 현수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네, 요즘 프로젝트가 좀 힘들어서요. 야근도 많이 하고. 그 말에 복자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들도 직장인이니까 힘들 수 있죠. 그래도 건강 챙기고 유진이도 잘 챙겨줘. 오늘 보니까 얼굴이 안 좋던데. 복자가 말하자 현수는 또 한참 조용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이 왜인지 복자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복자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둘 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복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하지만 어머니의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현수를 키우면서 몇 번이나 경험했던 그 느낌이었어요. 아이가 아프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거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느꼈던 그런 감각 말이에요.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어요. 복자의 불안한 예감은 사흘 뒤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반찬을 해서 아들 집에 갔는데 초인종을 아무리 눌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유진이는 보통 집에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혹시나 해서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이었어요. 1시간을 기다려도 연결이 안 됐습니다.
복자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졌거든요. 이상하네. 둘 다 왜 연락이 안 되지? 복자는 중얼거리며 아들 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때 옆집에서 나오던 이웃이 복자를 봤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현수 씨 집 찾으세요? 네,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요. 복자가 대답하자 이웃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젯밤에 큰 소리 나더라고요. 뭔가 다투는 소리 같았는데 그 말에 복자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 부부가 싸웠다는 건가요? 결국 복자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현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유진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참을 수 없어서 현수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가 출근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동료가 확인해 보더니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현수 씨는 어제부터 연차를 내셨는데요. 사정이 있다고 하시면서 복자는 당황했어요. 현수가 연차를 냈다고요? 그럼 집에 있어야 하는데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복자는 직접 아들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관리사무소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들이 연락이 안 돼서 걱정이에요.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관리소장이 함께 올라가서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복자는 문 틈새로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스 냄새 같기도 하고 혹시 안에서 무슨 일이 복자가 말하려는 순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올라오는 사람은 다름 아닌 현수였습니다. 엄마, 왜 여기에? 현수의 얼굴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며칠 안 자고 안 씻은 것 같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현수야, 너 어디 있었어? 연락이 왜 안 됐어? 복자가 달려가서 아들을 붙잡았을 때 현수는 그만 주저앉았어요. 엄마, 나, 현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이혼했어. 그 순간 복자의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라고? 이혼이라니. 이혼이라는 단어가 복자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언제부터? 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복자가 연달아 질문을 쏟아냈지만 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관리소장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해줬고 복자는 현수를 집 안으로 데려갔어요. 집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물건들이 어지럽혀져 있고 유진의 물건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현수야, 엄마한테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복자는 아들의 손을 잡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돈, 혹시 엄마한테 받은 그 돈 기억해? 무슨 돈? 복자는 갑자기 무슨 돈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유진이가, 유진이가 엄마한테 돈을 빌렸잖아. 5천만 원. 현수의 말에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유진이가 나한테 돈을 빌렸다고? 그제야 복자는 일주일 전 일을 떠올렸어요. 유진이 갑자기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했던 일 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급하게 5천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요? 현수 오빠가 말 못하게 해서. 유진은 그때 정말 절실해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눈물까지 흘리면서 부탁했거든요. 복자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어요. 더구나 현수가 말 못하게 했다는 말에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려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 그 돈 말이구나. 그런데 그게 이혼이랑 무슨 상관이야?
복자가 물었을 때 현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그 돈이 이혼 합의금이었어, 엄마. 현수의 말에 복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합의금이라고? 유진이랑 합의할 때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어. 그런데 내가 그 돈이 없어서. 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이가 엄마한테 직접 가서 받아온 거야. 복자는 머리가 돌 것 같았어요. 자신이 정성껏 모아둔 돈이 며느리를 위해 선뜻 내준 그 돈이 이혼 합의금이었다니. 잠깐, 그럼 유진이는 처음부터 나를 속인 거야? 복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혼하는데 쓸 돈을 달라고 한 거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유진이가 이혼하자고 먼저 말했어. 복자는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하고 정성껏 대했는데 결국 자신을 이용한 거였어요. 그럼 유진이는 언제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복자가 물었을 때 현수는 더욱 침울해졌어요. 한 달 전부터, 아니 어쩌면 더 전부터였을지도 몰라. 나한테는 갑자기 이혼하자고 했는데 준비는 이미 다 해놨더라고. 집도 구해놨고 변호사도 알아봐놨고. 복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동시에 자신이 너무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날 밤 복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모은 적금을 깨서준 5천만 원이 며느리의 이혼 자금이었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복자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때 눈물을 흘리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모습, 그 모든 게 다 연기였다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복자는 중얼거리며 핸드폰을 만졌어요. 혹시나 해서 유진의 전화번호로 몇 번 걸어봤지만 이미 번호가 바뀌었는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 무슨 카카오 스토리니 인스타그램이니 하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유진도 그런 걸 하고 있을까요? 복자는 평소 잘 쓰지 않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현수가 가르쳐 준 대로 천천히 카카오 스토리를 켜봤어요. 유진의 이름을 검색해 보니 정말 있었습니다. 서유진. 맞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프로필을 눌렀어요. 그런데 보이는 게시글들이 이상했습니다. 가장 최근 게시글은 사흘 전에 올린 거였는데 사진 속 유진은 웃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밝게 말이죠. 게다가 옆에는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새 출발, 사업 파트너와 마카오 출장 이런 단어들이 게시글에 적혀 있었어요. 복자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혼한 지 겨우 며칠밖에 안 됐는데 벌써 새 출발이라고요? 더 아래 게시글들을 보니 더욱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한 달 전부터 그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 계속 올라와 있었거든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심지어 손을 잡고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하기 전부터 다른 남자와. 복자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유진은 현수와 결혼해서 살면서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요? 복자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남자의 이름은 정민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사업가인 것 같았어요. 게시글을 보니 무슨 투자회사를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상해. 이혼한 지 며칠도 안 됐는데 벌써 사업 파트너라고? 복자는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혹시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건 아닐까요? 복자는 과거 새마을 금고에서 일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온갖 사기꾼들을 많이 봤거든요. 사람을 속이는 수법들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니 유진의 행동이 수상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복자는 동네 법률구조공단에 갔어요. 혹시나 해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어머, 복자야. 여기서 뭐해? 박순영이었어요. 복자와 함께 새마을 금고에서 일했던 옛 동료였습니다. 순영아, 너는 여기서 뭐해? 나는 자원봉사하러 나왔어. 요즘 시간도 많고 해서 말이야. 순영은 반갑게 복자를 맞아줬어요. 복자는 순영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놨습니다. 며느리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줬다는 것부터 그 돈이 이혼 합의금이었다는 것까지 모든 걸 말했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순영은 깜짝 놀라며 들었습니다. 그럼 그 며느리는 처음부터 너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순영아, 혹시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복자가 물었을 때 순영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 사기죄로 고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 며느리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걸 증명해야 할 테니까. 그 말에 복자는 카카오 스토리에서 본 내용을 떠올렸어요. 순영아, 그런데 말이야. 며느리가 이혼하기 전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던 것 같아. 정말? 그럼 불륜이었다는 얘기네? 순영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이혼 사유도 거짓말이었을 수 있겠네.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순영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일하는 변호사에게 복자의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변호사는 관심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증거를 더 모아봐야겠네요. 그 며느리가 이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면 이혼 사유 자체가 거짓일 수 있어요. 그리고 돈을 빌릴 때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고요. 복자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혹시 자신이 당한 일을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증거를 모으죠? 복자가 물었을 때 변호사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줬어요. 일단 그 남자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언제부터 만났는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이상한 점은 없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요. 집으로 돌아온 복자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순영의 도움을 받아 정민호라는 남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니 정민호는 정말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 회사가 현수의 회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현수 회사랑 협력하는 업체네. 복자는 놀랐어요. 혹시 정민호가 현수를 통해 유진을 만났던 건 아닐까요? 더 조사해 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민호와 유진은 현수와 결혼하기 훨씬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대학교 동창이었던 거죠. 그럼 유진이는 처음부터 복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유진이 현수와 결혼한 것부터가 계획된 일이었던 건 아닐까요? 복자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자신을 속이고 아들을 이용한 유진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복자는 순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영아, 나 이제 정말로 시작해 볼게. 유진이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끝까지 알아낼 거야. 복자야, 조심해.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순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복자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복자는 과거 새마을 금고에서 일하며 쌓은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서
유진과 정민호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복자는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영의 도움을 받아 정민호의 회사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그런데 알면 알수록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순영아, 이거 봐. 정민호 회사가 현수 회사와 협력한 지 벌써 2년이 됐어. 복자는 자료를 들고 순영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유진이가 현수랑 결혼할 때부터 정민호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네. 그럼 처음부터 계획이었을 수도 있겠네. 유진이가 정민호를 통해 현수를 만났거나. 순영도 점점 의심스러워했어요. 복자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과거 새마을 금고에서 일할 때 쌓았던 인맥들을 동원해서 정민호의 사업 내역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민호의 투자회사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러 군데서 돈을 빌려다가 다른 곳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투자 실패가 계속되면서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진 상태였습니다. 이상해. 그럼 정민호도 돈이 없다는 얘기잖아. 복자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왜 그런 사람과 사업을 한다는 거지? 더 조사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진이 현수 몰래 이혼을 준비하면서 정민호와 함께 현수의 돈을 이용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복자는 현수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현수야, 너 정민호라는 사람 알아? 정민호요? 우리 회사 협력업체 대표인데. 왜요? 현수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 사람이 유진이랑 어떤 관계인지 알고 있었어? 복자가 물었을 때 현수는 깜짝 놀랐어요. 뭐요? 정민호하고 유진이가 아는 사이라고요? 아는 사이가 아니라 연인 사이야. 그것도 너랑 결혼하기 전부터 말이야. 복자는 카카오 스토리에서 찍어둔 사진들을 현수에게 보여줬어요. 현수는 그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에요? 한 달 전부터야. 너희가 이혼하기 훨씬 전부터 둘이 만나고 있었던 거야. 현수는 그제야 모든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그럼 유진이가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것도 다 계획된 일이었어. 유진이는 처음부터 너를 이용할 생각이었던 거야. 복자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순영이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알아낸 정보였어요. 복자야, 큰일이야. 현수가 정민호 회사에 보증을 서줬대. 순영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뭐라고? 보증을 섰다고?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응, 그것도 1억 원이나. 현수가 모르는 사이에 유진이가 서류를 위조한 것 같아. 지금 그 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현수가 그 빚을 다 떠안게 될 수도 있어. 복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이제는 단순히 5천만 원을 속아서 빌려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1억 원의 빚을 떠안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급히 현수를 불러서 확인해 봤더니 정말이었습니다. 현수는 자신이 보증을 섰다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나는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현수는 당황했습니다. 혹시 유진이가 너 몰래 서류를 만든 거야. 도장도 위조했을 거고. 복자는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더 조사해 보니 유진의 계획이 더욱 치밀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유진은 결혼 생활 내내 현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어요. 통장 번호, 도장, 심지어 현수가 자주 쓰는 비밀번호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세상에,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나? 복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아들의 모든 걸 노리는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순영의 도움으로 더 많은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유진과 정민호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것이었어요. 복자야, 유진이 이전 남자친구도 비슷하게 당했대. 결혼 약속하고 돈 빼먹고 도망간 거야. 순영이 알려준 정보는 충격적이었어요. 그럼 유진이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기꾼이라는 얘기네. 복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욱 심각한 건 정민호의 회사가 이미 도산 직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곧 파산할 예정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보증인인 현수가 모든 빚을 떠안게 되는 거였습니다. 현수야, 우리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어. 반드시 유진이한테 복수해야 해. 복자는 아들에게 말했지만 현수는 자책만 했어요. 엄마, 다 내가 바보라서 그래. 유진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현수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렇게 망가뜨린 유진을 그냥 놔둘 수 없었거든요. 현수야, 엄마가 해결해 줄게. 유진이가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망가뜨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거야. 복자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복자는 순영과 함께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과 정민호의 사기 행각을 낱낱이 밝혀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 복자를 무고죄로 역고소한 거예요. 복자가 유진의 불륜을 허위로 유포하고 사업을 방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런, 이제 완전히 전쟁이 시작됐네. 복자는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었습니다. 복자에게 무고죄 고발 통지서가 날아온 건 며칠 후였습니다. 손이 떨리며 서류를 읽어보니 유진이 복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발한 것이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현수가 통지서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유진이가 엄마를 고발했다고요? 그런 것 같네. 내가 유진이 불륜을 퍼뜨리고 사업을 방해했다고 하는군. 복자는 오히려 냉정했어요. 이미 각오는 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복자 씨가 며느리 모함했다던데? 아니, 그 나이에 며느리랑 그렇게 싸울 일이 있나? 요즘 시어머니들이 너무 심하긴 해.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복자를 보고 수군거렸고 동네 할머니들도 시선이 달라졌어요. 복자는 억울했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자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순영이 위로해줬지만 복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민호의 투자회사가 정말로 파산 절차에 들어간 거예요. 순영이 급하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복자야, 큰일이야. 정민호 회사가 진짜 망했어. 현수가 보증선 1억 원. 이제 현수가 갚아야 해. 복자는 머리가 띵했어요. 5천만 원도 큰 돈인데 1억 원이라니. 현수의 월급으로는 평생 갚아도 힘든 금액이었어요. 현수야, 정말 내가 보증을 선 걸 몰랐어? 복자가 다시 한번 확인했을 때 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유진이가 언제 그런 서류를 만들었는지. 현수는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복자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다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보증 무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서명을 위조했다면 무효 주장이 가능하지만 증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부부 사이라서 더 어렵죠. 변호사의 말에 복자는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유진의 옛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 순영에게
연락을 해온 거예요. 저 유진이 일하던 영어학원 선생님인데요. 유진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익명을 요구하며 만남을 제안했어요. 복자와 순영은 조심스럽게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유진 씨가 학원에 있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학생 학부모들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려고 했거든요. 그 선생님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정말요? 어떻게요? 복자가 물었을 때 선생님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부모님이 병원비가 급하다면서 몇백만 원씩 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부모님은 멀쩡하시더라고요. 학원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럼 유진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네요? 순영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그리고 정민호라는 남자도 그때부터 알고 지냈어요. 학원에 자주 와서 유진 씨랑 만났거든요. 둘이 무슨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았어요. 이 증언으로 유진과 정민호가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복자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때 일에 대한 증거가 있나요? 복자가 물었을 때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원 원장님이 유진 씨 때문에 피해를 봐서 녹음을 해뒀어요. 유진 씨가 학부모한테 거짓말하는 녹음이요. 복자는 그 녹음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거짓말하는 모습이 자신에게 돈을 빌릴 때와 똑같았거든요. 이거면 유진이의 평소 행동 패턴을 증명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도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현수 명의로 위조된 보증 서류를 찾아내야 했어요. 복자는 과거 새마을금고 인맥을 총동원해서 정민호 회사의 내부 자료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순영아, 찾았어. 복자가 흥분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정민호가 현수 도장을 위조한 증거를 찾았어. 정민호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양심상 견디지 못하고 제보를 해온 거였어요. 유진이 현수의 도장을 본떠서 가짜를 만든 과정까지 녹화해뒀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이제 현수 보증이 무효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겠네요. 순영도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 직원은 신변의 위험을 우려해서 익명으로만 증거를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복자는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도 드러났어요. 유진이 현수 몰래 부동산까지 처분하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실행에 옮기기 전에 이혼이 성사되어서 실패했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현수는 집까지 잃을 뻔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사기죄로 고발할 수 있겠어요. 변호사도 자신감을 보였어요. 복자는 이제 반격할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유진과 정민호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증거들이 충분히 모였거든요. 현수야, 이제 엄마를 믿고 따라와. 유진이한테 당한 것들을 모두 되찾아 줄 테니까. 복자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진이 언론에 복자 이야기를 제보했다는 것이었어요. 악질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괴롭혀서 이혼시켰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제 진짜 전면전이네. 복자는 각오를 단단히 했어요. 유진이 먼저 전쟁을 선포한 이상 복자도 모든 걸 걸고 맞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지만 복자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었거든요. 복자가 언론 보도를 알게 된 건 동네 슈퍼에서였습니다. 평소처럼 장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나온 사람 아니야? 며느리 괴롭힌다는. 맞네, 김복자 씨잖아. 방송에 나왔던데. 복자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정말로 기사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극심한 괴롭힘에 견디다 못해 이혼한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기사에는 유진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하루도 빠짐없이 집에 와서 간섭하고 돈까지 요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사실을 뒤바꾼 거였죠. 이럴 수가. 복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이 며느리를 위해 정성껏 해준 모든 일들이 괴롭힘으로 둔갑해 있었거든요. 현수에게 연락했지만 현수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엄마, 회사에서도 다들 아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현수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 테니까. 복자는 아들을 안심시켰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순영이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복자야, 이거 큰일이야. 유진이가 내 앞에서 한 발 앞서 나간 거네. 그렇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도 준비한 게 있잖아. 복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유진이가 이렇게 나올수록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거야. 실제로 복자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유진의 인터뷰가 방송에 나간 후 유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연락해온 건 유진의 대학교 룸메이트였습니다. 저 방송 봤는데 유진이가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어요. 복자와 순영은 그 룸메이트를 만났어요. 20대 후반의 여자였는데 유진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유진이는 대학 때부터 사람들한테 거짓말해서 돈을 빌리는 걸로 유명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을 망했다.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정말요? 그럼 항상 그런 식이었다는 얘기네요? 복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저도 한 번 당했어요. 등록금이 없다고 해서 200만 원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명품 가방을 사는데 썼더라고요. 그 룸메이트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해줬어요. 유진이가 정민호랑 대학 때부터 사귀었어요. 둘이 함께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자주 했거든요. 함께요? 어떻게요? 순영이 자세히 물었어요. 정민호가 투자 이야기를 해주면 유진이가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받아내는 시기였어요. 그렇게 몇 명을 속였는지 몰라요. 이 증언으로 유진과 정민호가 오래전부터 공범이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복자는 이 내용을 녹음해뒀습니다. 두 번째로 연락해온 건 정민호의 전 직장 동료였어요. 정민호가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그것도 유진이랑 함께요. 회사 돈을요? 언제 일이에요? 복자가 물었을 때 그 동료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가짜 거래처를 만들어서 회사 돈 5천만 원을 빼돌렸어요. 유진이가 그 가짜 거래처 대표로 나왔거든요. 그럼 증거가 있나요? 순영이 급하게 물었어요. 당연히 있죠. 회사에서 고발도 했는데 정민호가 돈을 다 갚겠다고 해서 합의 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다 못 갚았어요. 이 정보로 정민호가 금전적으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현수를 이용해서 돈을 빼내려 했던 거였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세 번째 제보자가 가져왔습니다. 정민호 회사의 회계 담당자였어요. 유진 씨가 현수 씨 도장을 위조하는 걸 봤어요. 정민호 사장이 시켜서 한 일이에요. 그 회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복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유진 씨가 현수 씨 도장을 가져와서 고무판에 찍어서 본을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가짜 도장을 만들었어요. 보증 서류에도 그 가짜 도장을 찍었고요. 혹시 그 과정이 녹화된 자료가 있나요? 순영이 물었을 때 회계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사 사무실 CCTV에 다 찍혀 있어요. 정민호 사장이 나중에 지우라고 했는데
저희가 백업을 해뒀거든요. 복자는 흥분했어요. 이제 유진과 정민호의 범죄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계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알려지면 저도 위험할 것 같아요. 정민호 사장이 워낙 무서운 사람이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복자는 약속했어요. 복자는 이제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고발장을 작성하기로 했어요. 이제 유진이와 정민호를 사기죄, 문서 위조죄, 횡령죄로 고발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도 자신감을 보였어요. 그런데 고발장을 제출하기 직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진과 정민호가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복자야, 큰일이야. 유진이가 마카오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대. 순영이 급하게 연락했어요. 뭐라고? 도망가려고 한다고? 복자는 깜짝 놀랐어요. 응, 내일 밤 비행기표까지 예약했다더라. 이러면 잡을 수 없어. 복자는 당황했지만 금방 정신을 차렸어요.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겠네. 내일 아침 첫 차로 고발장을 제출하자. 그날 밤 복자는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 모든 것을 판가름할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유진과 정민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이들이 도망쳐 버릴지 내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복자는 이를 악물며 다짐했어요. 이제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들고 마지막 승부를 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복자는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오늘이야말로 진짜 정의를 실현할 날이었습니다. 복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결전의 날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순영과 함께 검찰청으로 향했어요. 복자야, 긴장되지? 순영이 물었지만 복자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아니야, 이제 모든 증거가 다 있으니까 걱정 없어. 검찰청에 도착해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복자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자료는 처음 봅니다. 피해자분이 직접 조사하신 건가요? 네, 제가 과거에 새마을 금고에서 일해서 이런 일에는 좀 익숙해요. 검사는 특히 CCTV 녹화 자료와 통화 녹음에 관심을 보였어요. 이 정도면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유진과 정민호가 이미 공항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검사님, 피의자들이 해외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복자가 급하게 말했을 때 검사는 바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인천공항에 연락해서 출국을 막겠습니다. 동시에 체포영장도 신청할게요. 1시간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진과 정민호가 공항에서 체포됐다는 것이었어요. 정말요? 잡혔다고요? 복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네, 출국 심사대에서 걸렸습니다. 두 사람 다 완전히 당황하더라고요. 검사가 알려준 소식에 복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 후 복자는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이 시작된 거예요. 방청석에는 순영과 현수 그리고 복자를 응원하는 동네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유진이 피고석에 앉은 모습을 보니 복자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며느리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돌봤던 사람이 이제는 사기꾼으로 법정에 서 있었거든요. 피고인 서유진, 정민호. 피해자 김복자 씨로부터 5천만 원을 편취하고 김현수 씨 명의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입니다. 판사가 공소 사실을 읽어내렸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유진이 복자에게 돈을 빌릴 때의 통화 녹음이 재생됐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급하게 5천만 원만. 현수 오빠가 말 못하게 해서. 유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그때 어떻게 거짓말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된 거였거든요. 다음으로는 CCTV 영상이 상영되었어요. 유진이 현수의 도장을 위조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피고인 서유진이 김현수 씨의 도장을 고무판에 찍어서 본을 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설명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정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횡령 사건 자료와 현수명의 보증 서류 위조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자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피고인 측 변호인,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판사가 물었을 때 유진의 변호사는 난색을 표했어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고작이었어요. 그때 복자가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을 시작했어요. 유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때의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유진 씨를 친딸처럼 생각했습니다. 매일 반찬을 해다 주고 명절마다 용돈도 챙겨주고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돌봤어요. 복자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유진 씨는 그 모든 정성을 이용해서 저희 가족을 속였습니다. 제가 아껴서 모은 돈을 이혼 자금으로 쓰고 아들을 빚쟁이로 만들려고 했어요. 법정은 조용했어요. 복자의 진심이 담긴 증언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돈이 아까워서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희를 속인 것. 그게 너무 용서할 수 없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복자의 증언이 끝나자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으로 복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진 씨,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으면 하세요. 판사가 물었을 때 유진은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워서 그랬는데, 나중에는 제가 통제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도 변명은 하지 마세요. 복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저희한테 한 일은 변명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민호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가 구형을 했어요. 피고인 서유진에게는 징역 2년, 피고인 정민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자는 현수와 함께 법정을 나왔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현수야, 이제 끝난 게 아니야. 진짜 시작이야. 복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며칠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유진은 집행유예 2년, 정민호는 실형 1년 6개월이었어요. 동시에 피해 배상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복자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이제야 정의가 실현됐다는 느낌이었거든요. 법정을 나서면서 복자는 생각했어요. 정말 긴 싸움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복자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법정 승리 이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바뀌었고 무엇보다 복자 자신이 변했습니다. 엄마, 오늘도 복지관에 가세요? 현수가 물었어요. 복자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나를 기다리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복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복자는 가족 문제로 고민하는 어르신들의 상담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험이 된 거였습니다. 복자 선생님, 저희 며느리가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0대 할머니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할머니, 일단 어떤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부터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점이 있으면 주변에 꼭 상의하시고요. 복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줬어요. 정말 고마워요. 복자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할머니는 고마워하며 돌아갔어요. 복자는 이런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당했던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현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정신과 상담을 꾸준히 받으면서 자신감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일하게 됐고요. 엄마, 제가 승진 대상자에 올랐대요. 현수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정말? 우리 현수가 이제 완전히 일어선 거네. 복자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유진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그 상처를 딛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진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었어요. 복자야, 유진이 또 사고 쳤다더라. 순영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이번에는 다른 남자를 속여서 돈을 빼먹었다는데? 정말요? 그럼 이번에는 실형이 확실하겠네요. 복자는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어요. 며칠 후 복자에게 검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진의 새로운 사기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피해자도 복자 씨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40대 남성인데 결혼을 전제로 만나면서 투자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빼먹혔어요. 검사가 설명해 줬어요. 복자는 그 피해자를 만나봤어요. 자신과 비슷하게 유진에게 완전히 속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착하고 순수해 보였는데 그 남성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유진 씨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요. 복자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복자는 그 남성에게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어떻게 유진을 의심하게 됐는지, 어떤 방법으로 증거를 모았는지. 복자 씨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끝까지 싸워볼게요. 그 남성은 고마워했어요. 재판에서 복자는 다시 한번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피고인 서유진의 평소 행동 패턴에 대해 증언하겠습니다. 복자는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유진 씨는 사람의 감정을 이용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착하고 순수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다가 상대방이 신뢰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죠. 복자의 증언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었어요. 6개월 전의 경험이 이제는 다른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무기가 된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되어서 실형을 받게 될 겁니다. 검사가 복자에게 알려줬어요. 재판이 끝나고 복자는 혼자 법정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느꼈던 분노와 억울함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마음속에는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복자 선생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복지관에서 상담받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 일 때문에 상담받고 싶어서 왔는데 복자 선생님이 여기 계시네요. 그래요? 그럼 카페에서 이야기해요. 복자는 할머니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역시 며느리가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복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머니에게 조언해 줬습니다. 할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꼭 확인해 보세요. 복자의 조언은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자는 마음이 뿌듯했어요. 자신이 겪었던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현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고하셨어요. 저녁 준비해뒀어요. 현수야, 고마워. 복자는 아들이 차려준 저녁상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예전에는 항상 자신이 아들을 돌봤는데 이제는 아들이 자신을 챙겨주고 있었거든요. 엄마, 요즘 정말 달라 보이세요. 훨씬 밝아지셨어요. 현수가 말했어요. 그래, 엄마도 그런 것 같아. 이제는 누구든지 도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 복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복자는 생각했습니다. 돈은 그냥 돈이 아니었어요. 정이었고 신뢰였고 믿음이었습니다. 그걸 함부로 여긴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복자는 끝까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자는 다시 반찬을 싸서 나갔어요. 이번에는 아들에게 가는 게 아니라 복지관 어르신들에게 가져다 드리려고요. 같은 행동이지만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자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